자, 그러면 김일성하고 박은영이하고 네. 그 경쟁 과정, 경쟁 배경, 그거부터 좀 살살 한번 풀어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궁극적으로 예, 김일성이가 북한의 지도자로 예, 최종 정착하게 되는데 예, 그 과정에 엄청난 암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박은영도 실력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론과 소련에 유학도 했고. 예. 아, 소련에 유학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정확히 봐야 돼요. 예, 유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어쩐지 러시아어를 잘했어요. 러시아를 잘했다. 그 비비안이라고 저 딸내미도 하나 있고 있잖아요. 예, 주세죽이라고 막 원래 있는데 이 참 공산당의 역사도 보면은 예, 또 김단나라고 예, 그것도 박은정 그 와이프 있던 나하고 같이 또 살고 예. 요걸 또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자세히 예,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딱 그 연구하고 딱 공부할 자료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좌측에 있는 쪽에서 그렇죠. 많이 연구를 자기들이 해놨어요. 예, 그거 보면 그러니까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그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서 원산을 통해서 돌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돌았는데 그래가지고 북한에 돌아온 김일성이가 그 북한에서 만하면 리더, 예, 지도자로 예, 추대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 정언을 남긴 사람들이 예, 그 한 세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 쓴 사람이 우리도 이제 냉전 시대에 예, 그때 누가 제일 이제 공신력 있게 책을 썼느냐? 예, 김상규라는 분이 예, 1970년대 초에 예, 조선 전쟁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정보문서 그걸 분석해서 야, 김일성이가 추대되는 과정을 썼는데 네. 이 양반이 쓴 책에는 네, 그 당시에 스탈린 산하에 예, 2인자, 예, 2인자가 몰로토프, 말렌코프, 베리아 예, 세 명이 2인자였는데 예, 이 김상규라는 분은 그 중에서 예, 베리아가 예. 김일성을 추천했다. 아, 베리아가 출신.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예, 외무상이 있던 몰로토프는 예, 박은영을 추천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김일성을 찍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 학자 김창순 선생이라든가 예, 김학준 예,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신빙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예, 그 당시에 KGB 전신 NGB 예, 그 전신은 KGB, 예, NKGB 예, 였는데 예, 거기서 KGB가 이제 국가보안인민위원회 예, 거기서 국경 수비대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근데 그 국경 수비대가 지도한 게 88 정찰 안 되나 이렇게 주장해서 예, 그 3년 동안 김일성이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3년 동안 일하면 1942년 2년 6월 달에 2년 6월부터 88 정찰대는 창설돼가지고 네. 해방될 때까지야. 그래서 교육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빨치산이 넘어가가지고 네. 그 88여단이 기속된 사람들은 그래도 교육만 받고 있으니까 네. 목숨에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찰사도 같은 사람들은 네. 막 죽었어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공포에 네. 질려갖고 죽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만 받고 잘 있다가 네. 그 해방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찌게 이 교육받으면서 거기서 나중에 기 있으면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김일성은 네. 거기에 네. 소련군한테 네.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저바우종, 주보종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 사람과 달리 네. 김일성은 정세 판단을 한 거죠. 이 소련군에 왔으니까 네. 소련어를 공부해야 된다니까 소련어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라고 극진해가지고 시림을 받았던데요. 그런 따는 이제 그래서 그 지도자로 추대되는 큰 계기가 됐다. 이게 하나 또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해방 후에 증언한 거는 레베데프. 레베데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5군 정치장교, 군사위원 레베데프. 레베데프는 자기가 시티코프, 그러니까 이에네주 군광부에서 북한 정권 창출을 총지휘하는 시티코프로부터 1945년 8월부터 세월에 걸쳐서 지시를 받았다. 김일성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은 1945년 8월 말에 시티코프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88여단에 김일성이 들어갈 거다. 북한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김일성한테 주택, 자동차, 생필품 이런 걸 공급하라. 이게 처음에 지시를 떠주고 그리고 좀 일주일 있으니까 시티코프가 다시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가면 김일성은 공산당에 입당시키라. 그리고 소련군 장교로 구성된 경호원들을 붙여라. 그리고 비밀리 지방을 순회하면서 얼굴을 좀 알려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세 번째는 이제 김일성이 입국하기 직전에 9월 중순쯤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는가 하면 김일성이 입국을 북한은 절대 비밀에 붙여라. 그리고 당분간은 조만식을 내세워라. 조만식을 북한 쪽으로 줘가지고 통일전선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라. 갑자기 이 김일성은 그때 젊었지 않습니까? 대위인데 그 내수민은 안 들어드니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서 전번 소련 정보기구를 위한 측에 제7과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7과, 심리전 담당. 7과. 그 당시에 소련 25군의 정치 7과 장교가 메크레르인데, 메크레르도 상부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모스크바에 있을 적에,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갔으면, 김일성을 정치적으로 부상시키고, 그의 활동을 넓히는 그런 작업 계획을 세우라. 이래갖고 김일성이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먼저 평양에 파견을 됐다는 거예요. 그 평양에 들어오자마자 메크레레가 김일성을 담당 장교에서 딛고 다니면서 그 지도자 우상학 신격과까지 있는 그때는 안 가고 지도작가로 작업을 했어요. 부상되기 전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상시키는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과정에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게 8월 6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8월 9일 원폭이 투하되고, 그리고 소련군이 이제 일소 이제 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군이 내려올 때 8월 1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8월 13일 날 북한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뭐 며칠 안 된 사이에 그냥 경무사령부하고 다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급속도로 그냥 장악해 나갔다는 그런 증거네요. 소련은 그 당시에 그 정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영목상으로는 8월 13일 날 소련군이 진주를 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벌써 소련군들이 이게 정보 역량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다 북한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 않았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 좀 드는데, 그것도 나중에 연구해봐야 될 대상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점령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보중이가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스탈린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88여단이라 하는 게 우리가 있다. 이거는 42년 6월 달에 스탈린 지시에 따라서 생긴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활용해 주세요. 이런 식의 편지를 씁니다. 그건 자료가 있고, 이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하지만은 정찰 활동을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2극동 전성군 정찰부대. 이 이제 극동 지역의 소련군도 말씀하신 이 전황이 급변하면서 부대 편제가 막 바뀌기 때문에 용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극동에 있는 소련군의 정찰 부대장이 소로킨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로킨. 소로킨이 88여단 창설하고 관리할 적에 소련군 측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네. 왕신님이 되는데 예. 임금왕자의 세신자 수풀림 이 왕신님이 왕신님. 예. 그러니까 다음에 정찰부대장 오는 사람들 왕신님이라는 가명을 계속 쓰고 이래갖고 지금 그쪽 중국 좀 꺼내놓은 예. 왕신님만 남아 있어요. 예. 그 이 양반들이 와서 그 뭡니까 이제 정찰부대를 네. 계속 보내갖고 정보를 계속 제해가지고 네.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주거중국이라든가 또 한인들도 있고 네. 실적이 나갔고 네. 많이 알고 있어서 됐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3일 날이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했다면 네. 이미 벌써 42년도에 88 정찰재단이 결성되어 있고 하면 그 전에 예, 벌써 소련군은 점령돼 있었어요. 점령 계획을 다 네. 이렇게 그 미국에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하기 전부터라도 벌써 이제 이런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제압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차근차근 예. 아까 처음에서 단추를 예. 첫 단추를 이제 끼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예. 이 극동 소련 지역에서는 88 정찰이 내작하는 소련 부대가 예. 육성되고 있었는데 예. 중국 중경 예. 국민당 정부 있는 중경 예. 그 우리 광복군 제2시대 예. 거기에서는 미국 전략정보국하고 예. 한 팀이 돼가지고 한반도 진입 한반도죠. 거기서 또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어요. 예. 독수리 작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중경에서는 미 전략정보국을 지도를 받는 그룹이 있었고 예. 그 전략정보국이 우리 독수리 팀을 만들게 된 것도 이 극동소련에 얘들이 전쟁 끝나고 공산화하기 위해서 게릴라들이 양산한다 하는 정보가 국무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전 세계를 놓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한반도의 문제다. 우리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뭐 박은영, 여운영 이카고만 있어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계적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그 소련이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한 항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또 진행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그 88 특별 정찰 예단이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김일성과 박은영의 그 어떤 경쟁구도, 경쟁구도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또 좀 현실적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보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온 것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